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조상훈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영석 이사의 이번 주 휴가로 제가 정치 토크까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썰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오셨습니다. 지구 밖 화성은 아니고요. 경기도 화성에서 오신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었던 홍성규입니다. 예, 전자를 붙이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전자를 붙이도록 하겠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게 지난해 12월 19일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한 넉 달 정도 지나면 1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8개월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이 헌재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가장 많은 기사가 나온 게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이라고 지면에 네. 조그맣게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회자는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모셨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홍성규 대변인으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또 당원이었던 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서영석의 정치 토크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셨던 홍성규 대변인 모셨습니다. 화성에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많이 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탔습니다. 예. 어떻게 예. 지내셨어요? 일단 저는 원래 고향이 화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진보당 대변인 했을 당시에도 화성의 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많이 뵙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있었던 당원분들 만나 뵙고 그렇게 이제 다시 지역에서부터 좀 새로운 정치 그리고 또 이제 서민 정치, 진보 정치 일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좀 논밭도 좀 일구신 거 아니에요? 네. 농촌 지역이죠? 예, 화성시지만. 맞습니다. 화성이 이제 농공 다 이제 있는 곳인데요.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곳은 없지만 사실은 모내기철이나 아니면 이제 추수철이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농사일도 많이 거들고 있습니다. 예, 화성에 지금 제 선거구로 한다면 갑을 예.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갑지역이죠. 갑지역이고 예. 을지역은 이제 동탄 신도시. 예, 맞습니다. 예, 동탄, 병점 이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픈 추억입니다. 나름대로 의미는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013년 13공이었죠? 아, 재보궐선거요? 예, 네. 예, 예. 그때 출마하셔서
사실 저한테는 아픈 추억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추억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월 28일 날 처음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면서 소위 이제 아무도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내란음모 사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있었던 재보궐선거였는데 원래는 화성 갑 지역이 재보궐선거 지역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내란 사건 이후에 저도 대변인 정신 없을 무렵에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셨던 고희선 의원이 갑자기 이제 별세하시게 되면서 그렇죠. 오히려 다른 어떤 그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떠올랐던 지역이 없어지고 화성이랑 포항 두 군데만 남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대변인으로서 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국민들과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재보궐선거라는 게 열려진 장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어느 지역보다도 화성갑 그리고 이제 현직 대변인인 제가 출마해서 국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진보당 입장에서는 가장 열심히 만날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다행스러운 기회이다. 정말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렇게 임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당시 득표율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8.2%입니다. 예. 무려 4,933표. 고맙습니다. 표수까지. 조금만 저는 이제 더 받았으면 5,000표라고 하는데. 5,000표 받았을 뻔했는데. 네. 뭐 당선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청원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됐고. 압도적으로 되셨죠. 예. 네. 뭐 60 몇 퍼센트였죠? 62.7%. 예, 63%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6만 634표인데 네. 예, 큰 표 차이 안 납니다. 6만 표하고 뭐 5천 표. 이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결과의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요. 예. 사실 뭐 서청원 의원이야 워낙 다선 의원이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거물 정치인이고 다만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 제1야당 후보가 30%가 안 나왔다는 거. 제 기억으로는 한 29%? 29.2%. 예, 그렇습니다. 오일영 후보요.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고 두 번째는 내란음모 사건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내란음모 사건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후보가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아마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시사점을 주었을 텐데 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갔으면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되었을 텐데 10월 30일 결과 나오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이날이 네.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안 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그 위원장당 심판 청구.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이 없는 부재중 국무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에 그렇죠. 그게 이제 가결이 된 거죠. 전자결제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좀 더 많이 그 의미가 논의가 되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순식간에 정당 해산 전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13공 재보궐선거를 얘기한 사람이 없었죠. 예. 네. 서청원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뭔가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힘 있는 여당 의원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예, 지역에서 보니까 뭐 위세가 어마무시한데요. 일단 뭐 두 가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열심히 가지고 오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그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올 예산인지 아니면 실제로 서청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예산인지 그런 이제 그거 자체가 지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화성시청이 있는 곳이 남양동이라는 곳인데요. 예. 근데 이게 화성시 원래 남양동.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시청 소재지인데 이게 사실은 화성이 시로 승격되면서 남양동이 된 건데 원래는 읍아니면 읍이었죠. 면이었겠죠. 예. 남양읍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 있을 때 있었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예. 최근에 다시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격화시켜달라는 환원해달라.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이런 전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당시 재보궐선거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선뜻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더니 당선이 되시더니 남양읍이 됐어요. 남양동이 다시 읍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서청원 의원의 힘이구나. 이게 진짜 이 권력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하는 일이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화성 회자가 군으로 됐죠. 해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혹시 선거에 나서면
주민들이 청원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청원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서청원 의원 얘기는 뭐 이쯤에서 하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통합진보당 이제 해산 결정 나고 나서요, 이정희 대표, 네. 또 뭐 이상규 의원, 김재현 의원, 또 김미희 의원, 그죠? 오병윤 의원, 이런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국회에서 한번 기자회견은 있었습니다. 김재현 의원이요. 네.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 네. 그래서 아직도 뭔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구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른 분들. 일단은 뭐 근황 이전에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 진보당의 옛 통합진보당의 정치인들은 법을 정말 헌신짝처럼 여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진보당이 해산된 지 벌써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났고 해산까지 시켰는데 정말 집요하게 진보당의 각종 문제들을 자기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시민들께서 정치자금법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구린 어떤 거래가 있었나? 부정한 돈을 받지 그렇죠.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신데 이 진보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은 그와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고 적법하게 이 받았던 후원금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정당에 그 특별당비를 낸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진보당이 6석짜리 정당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굉장히 적죠. 이제 정당을 제3정당이라고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얘기했지만 미니 정당이다 보니까 정당 자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좋은 그 어떤 관례, 선례,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그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보통 우리 시민들께서 국회의원들 월급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도시 노동자 정도의 수준의 월급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 시의원들, 지방의원들도 정당으로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례였죠.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인데 예. 이거를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제 검찰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애초부터 짜고서 국회의원들 후원금을 받으면 정당으로 다시 돈을 받기 위해서 모의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은 터무니없는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쭉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선관위가 고발했고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당시에 사무총장, 중앙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회계 관련한 사람들이 70명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것이 최근까지도 압수수색이 있다가 의원단과 당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의원단과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단은 기각이 돼서 압수수색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만 소환장이 지금 의원단은 5차례 예. 그리고 이정희 당대표는 6차례 소환장이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소유지 자체가 될 수 없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미 해산까지 시키고 나서도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예. 그야말로 치졸한 정치보복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내내 이렇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한두 번 이렇게 소환장 보내서 안 오면은 그죠? 뭐 체포를 한다거나 예, 뭐 강제 구인을 하든 아니면 뭐 또 그런 단계로까지는 안 가네요. 5번, 6번 소환장을 보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이제 터진 것이 벌써 2년 전 아닙니까? 엊그제도 아니네. 어제네요. 어제 아침에 7명 이석기 의원 비롯해서 처음 잡혀갔던 예. 구속됐던 7명 중에서 첫 출소자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년을 받았는데 2년 만기 출소란 거죠. 그런데 구속기간 다 포함해서니까요. 그렇죠. 예, 8월 28일이니까 이제 8월 31일 날 나온 거고요. 중간에 이제 이틀 정도는 다른 이제 사유가 좀 있었고. 예. 근데 문제는 그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터뜨렸는데 2년 만에 이제 7명 중에 1명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예. 다시 내란음모 2탄으로 올해 재보궐선거 끝나고 5월 달에 추가로 9명을 또 기소를 했어요. 동일한 사건으로. 그 9명 중에서 3명은 구속 기소를 해서 구속이 다시 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6명 중에 이제 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도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내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물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아직 첫 재판을 받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뭐 공판기일이 공판기일이 아직 저는 안 잡혔는데 예.
이제 추가로 구속된 3명 같은 예. 경우는 공판 기일이 잡혀서 첫 공판 모두 진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제 3분은 구속 기소돼서 뭐 첫 재판이 열렸고요. 예. 우리 홍성규 대변인은 예. 아직 기일 통보도 없는 를 받지 상태고. 못했습니다. 예. 예. 재판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을 안 하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정말로 박근혜 정권이나 국정원에서 얘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내란모 사건이라면 실제로 재판을 이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정말 저는 이거는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정권에서 이거 예. 직무유기로 누군가 이건 고발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정말로 내란모라면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진보당과 관련된 사람들, 진보당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끝까지 가지고 갈 심산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5차례, 6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고 했고요. 저 다른 그 의원단 네. 또는 이정희 대표하고는 가끔 만나시거나 연락 주고 받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예. 가끔 뵐 때가 있고요. 뭐 의원님들은 이번 이제 4월에 재보궐이 있었으니까 재보궐에 뭐 마지막까지 가진 못했지만 이상규 의원과 김미 의원은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저는 예. 당시에 이제 제가 또 경기도에 있으니까 성남 중원에서 김미 의원 유세 팀에서 또 이제 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주 뵀죠. 이상규 의원은 지금 원래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건설 노동자 일을 좀 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지역운동 내지 이제 서민정치, 노동자 정치 고민하시면서 노동자 정치 활동을 오래 하셨고 실제로 노동자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배관공 자격증이 있으세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그 한미 FTA 문제로 그 대법에서 그 의원직 상실하셨던 김선동 의원도 배관공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상규 의원은 지금 실제로 배관공 일을 다니세요. 굉장히 바쁘시죠. 월화수목금 그리고 바쁠 때는 토요일까지 배관공 일을 다니시면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십니까? 관악 지역에서 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상규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SNS 보시면 예. 배관공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많이 올라옵니다.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요. 예. 이번 여름에 우리도 더웠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용접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 하시면서 주말이나 이제 저녁 때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열심히 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약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 시립병원 관련해서 이제 지금 다 완공까지 가지 못했는데 예. 거의 10년 전부터 시립병원 관련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서민 복지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의료 부분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성남지역에서 그 부분 현안을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요. 예. 김재현 의원은 비례 의원이었죠. 지역구가 없으셨는데 이번에 의정부 여기가 또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사무총장 했던 홍문정 의원 지역구죠. 전 그래서 아프리카 그 예술재단 이사장. 예.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랬구나. 최근에 아프리카 TV에서 예. 그 VJ로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아프리카하고 인연이 좀 예, 많고요. 저는 거기까지 영어 생각을 스펠링은 못했는데 좀 다릅니다. 아프리카 TV의 아프리카하고 예. 조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국민 TV가 아니라 아프리카 TV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예. 홍문정 그런 의원,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홍성규 대변인 혹시 같은 본 아닙니까? 남양홍 씨? 예, 아마 같은 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홍 씨의 대부분이 다 남양홍 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재현 의원님 그날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30대의 삶에 대한 1인 토크쇼를 시작을 하셨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보수 언론들부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서 예. 이미 첫 방송했고 어제 아마 두 번째 방송이 나갔을 텐데 엄청난 인기와 흥행몰이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또 김재현 의원이 이제 TV 화면은 또 잘 받으시잖아요. 예. 그럼요. 예, 독보적이죠. 예, 부럽습니다. 죄송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저도 좀 판단이 안 서는데 어쨌든 네. 이정희 대표는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사실 이제 그 제3정당 대표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연배도 많으실 거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고 워낙 또 이제 대표님이 계실 때에도 무게감 있게 잘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나라로 이제 46
이 정도밖에 69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앞날이 창창한 정치인, 그리고 지금 진보당 관련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지만 동시에 또 많은 분들에게 진보의 아이콘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후 정치 활동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뭐 굉장히 많이 심신 포함해서 준비를 많이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 대표가 이제 69년생이고 우리 홍성규 대변인은 74년생. 예, 74년생이고요. 호랑이띠입니다. 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랑이띠입니다. 74년에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어떤 분들이 계시죠? 예, 뭐 얼마 전까지 여기 재직했던 우리 김용민 PD도. 아, 그런가요? 예. 제 74년생. 개인적으로 뵐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못 나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변희재 씨. 아, 그렇습니까? 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74년생이라는 걸 강조 드리는 거고요. 저도 대변인이었는데 주로 이렇게 입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 예, 그리고 호랑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배지 다신 이제 권은희 의원. 아, 그런가요? 예, 74년생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건 또 제가 몰랐네요. 땅콩 네. 회항으로 유명한 이제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죠. 조현아 부사장도 74년생.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74년생 호랑이띠 모임이 잘 되는 편인데 예. 이 모임은 좀 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면면들을 보니까 저희- 한 자리에 모시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네. 이제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 중에도 74년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나중에 기회 네. 계시면 꼭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십시오. 합류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핵심 누가 74년생 핵심인지 제가 알고 있어서 아, 나중에 그런가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아주 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헌재가 이제 뭐 위헌정당이다라고 네. 이제 결정하고 나서 통합진보당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특히 의원직 박탈까지 한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예, 예. 그 소송권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있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김미 의원님 포함해서 다 이제 출석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아마 증인신문 있어서 법학자들 모시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예. 어떤 내용인가 이런 데 대한 이제 재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중앙선관위를 피고로 해서 지금 이제 1심이 진행 중인 건데 예.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이제 내란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보당과 관련한 재판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차일피일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 하나죠. 예. 그냥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2018년 2월 25일 이전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워낙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예. 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조 기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제 18년 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그럼요. 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또 이제 법치, 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얼마 전에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어떤 세월이 뭐 2년 반이 아니라 한 뭐 20년 지난 것처럼 이 속에서 가장 참 참담한 것은 법치의 실종이죠. 뭐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진보당 해산 결정, 대법원에서의 어떤 내란 음모 사건 관련한 결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 내지는 어떤 정말로 이 믿을 수 있나? 불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지 현재 진보당을 둘러싼 소송들 역시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견지에서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박근혜 정권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목적하는 바는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희망, 뭐 정치에 대한 희망, 내지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를 바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법에 대한 불신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절대로 과거에 진보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포기하면 안 된다. 실제로 법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나중에 언제 그것이 다시 정의롭게 바뀔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끝까지 주목하고 제대로 된 판결이 그중에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유신 시절이나 뭐 이럴 때 있었던 그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들 재심 청구라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석기 의원 그 내란 선동 사건, 네. 예, 이런 거라든지 글쎄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또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판단해볼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정치사 내에서 내란 음모 사건이 없지는 않았죠. 대통령까지 하셨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80년도 내란 음모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재심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년이 채 안 되어서 대법원에서 일단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확인이 됐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란 선동 이런 걸로 이제 지금 복역 중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현실의 법정에서 그 정도만큼을 얻어낸 것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주 오래된 미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9년 중에서 이제 2년이 지난 건데 저는 9년 다 채우지는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이제 또 대중 정치인으로 뭐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는 판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2년 6개월이 한 20년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또 한 20년 남은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네. 남은 20년 같은 2년 한 6개월 어땠으면 좋겠다는 그래도 바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럼요. 지난 세월은 20년 같았지만 남은 세월은 한 이틀이나 2달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이제 반환점 동국과 관련해서 예.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곳곳에서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공통되는 평가는 뭐 애는 썼는데 한 일은 없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애는 썼는데라는 말조차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사실은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예. 붙여준 말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 서민 생활 그 다음에 스스로 공약했던 복지 공약들을 파기하고 이런 것들 말고는 애를 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 일이라고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 후퇴시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사회 진보,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의 성과들을 개혁적 성과들을 뒤로 돌렸던 것 정확하게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의 시계로 돌려놨던 것이 이 박근혜 정권이 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나 남북 문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든 간에 많은 언론들이 이제 8.25 남북 합의 네. 이거 그래도 좀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뭐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잘했다. 특히 이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좀 남다른 감명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동시에 지금은 진보당이 해산되었지만 과거에 진보당이 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야 되는 정당이었는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고도 봅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요? 그렇죠. 이번 이제 남북 간의 긴장과 이게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야당과 진보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야당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예. 실제로 이게 때마다 무슨 찾아오는 어떤 그 손님처럼 이 긴장 관계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들 내지는 근본적인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제기들 내지는 정책적 대안들이 당연히 이제 나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들 이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존재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많은 분들께서 와 통합진보당이 있었다면 통합진보당은 과연 무슨 목소리를 냈을 거냐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예. 어떤 제의를 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 지나갔지만요. 네. 어떤 얘기 만약 그때 당시 8.25 이전 물론 이제 8월 22일 날 5시까지 확성기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대변인이셨으니까
통합진보당 입장은 어떻게 내셨을 건지. 일단은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가 첫 번째였겠죠. 그리고 예. 여기까지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라든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당국자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예. 사실은 핵심인 것이죠. 저는 지금 사실은 뭐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70년간의 정치 체제는 굉장히 단일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지금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건지 한국전쟁 이후에 끝난 건지 이거 자체도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은 이제 휴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예. 휴전, 정전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지난 70년간 이런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초조하게 지내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평화 자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조적으로 평화 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2013년이든 2015년이든 과거에 뭐 94년이든 예. 이런 군사적 위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남북 간의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제기를 했겠죠. 사실은 이석기 의원도 그 의원에 있었을 때 국회에서 연설이나 이제 이런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북 미중 간의 평화 체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런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연설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이제 진보 진영이라면 적어도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바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면 이런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그 프로세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 중에 특히 안보 관련해서 약간 우클릭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또 그런 것 같다라고 많이들 언론에서 평가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그런다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라고 보여지면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저도 이제 국회에서 같이 있었던 타 당에 대해서 예.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약간 좀 애둘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 있고 내후년 대선이 있고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일정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좀 허탈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 심정을 대변할 만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이 없다. 이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그 허탈한 마음의 요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당이 아니라고 해서 야당은 아니죠.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야당이 야당다워야 야당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이 또 작습니까? 의석이 작지도 않죠. 근데 이 정도 130석 정도 되는 의석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우리가 의석이 작으니까 뭐를 못한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이런 야당 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 흐름 안에 예. 지금 조 기자님이 여쭤보셨던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민주당이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오히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의 시절 동안에 스스로 만들어왔던 성과마저 뒤로 돌리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 얘기로 좀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헌재가 해산 결정에 이제 근거로 삼은 게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그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논리였는데 예. 저는 사실 뭐 자꾸 이제 해산으로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논리만큼 저는 우스꽝스러운 논리도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뭐 한 정치인 한 명 한 명을 단죄하는 문제였다면 강령을 끌고 올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사상 초유의 정당을 해산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 정당은 왜 해산시켜야 되냐.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강령과 규약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들여다본 건데 문제는 당시에 들여다봤던 헌법재판관들이나 검찰 쪽, 정부 쪽, 법무부 측이죠. 여기서도 강령만으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발언이 어디 나오냐면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영전한 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했던 발언 중에 통합진보당의 강령만 보아서는 안 된다. 강령 이면에 숨어있는 속심을 봐야 된다.
관심법으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게 13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후삼국 시대 예, 궁예 궁예가 관심법이 다시 부활을 한 건데요. 온만이 반매홈. 그렇죠. 그 유명한 마군이로구나.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마군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이요. 예. 사실은 언론에서 어느 누구도 조명을 하진 않았는데 도대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뭐가 문제길래? 그렇죠. 예.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민주주의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남북 간에는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요체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적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이게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전부거든요. 이 강령은 통합진보당만의 강령이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당의 강령에도 그런 내용이 있단 말씀인가요? 그럼요. 그 얘기 이전에 일단 통합진보당의 강령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위해서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민주노동당의 강령과도 또 달라요. 예.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그리고 이제 심상정 대표로 표현되는 진보신당 계열과도 통합해서 만든 게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당시에 유시민 씨로 대표되는 국민참여당과 심상정 씨로 대표되는 진보신당 계열에서 오셨던 분들이 민주노동당과 다 합의해서 만든 게 통합진보당의 강령이었습니다. 예. 이 강령에 모두가 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201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강령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예를 들면 정의당의 강령,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99%의 싱크로율을 보일 겁니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이라면 그 법무부가 다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관심법을 들이대겠죠. 예. 속심을 볼 겁니다. 강령은 이러한데. 보건대 속심은 그렇게 불온하지 않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 또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민주주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정당 아닙니까? 예.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모르긴 몰라도 저는 85% 이상 90%의 싱크로를 볼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누리당의 강령은 크게 다르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살짝 찾아봤어요. 새누리당 강령을요? 예. 예. 새누리당의 강령에 보면 목적에 이런 게 있어요. 인권과 정의를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 이게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으로만 본다면, 이 문구로만 본다면 통합진보당과 강령의 싱크로율은 전 70% 이상이다. 결국 강령을 이유로 해서 진보당을 해산시켰다는 것 자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행태였고 사실은 치졸한 정치보복의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가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통합진보당 해산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어쨌든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서 네. 뭐 국정원 대선교 의혹 사건 관련해서 어쨌든 공을 세웠죠. 정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그렇죠. 예. 뭐 저는 국무총리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아니 누가 봐도 뭐 될 것 같은데 예. 좀 네. 다소 좀 이완구 총리를 거치는 바람에 좀 늦어졌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니까 또 법을 한 분이고 이정희 대표와도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아마 인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네. 사적인 얘기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정희 공적인 대표가,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정희 대표하고 황교안 그 총리 간의 그런 부분이죠. 이정희 대표가 뭐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네. 혹시 그 황교안 총리가 오셨습니까? 전혀 뭐 당연히 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 정권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만약에 발걸음을 했다면 뭐 총리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럼요. 총리도 안 하고 이 정권 하에서는 뭐 야인으로 살거나 지금 진보당과 똑같은 정치 보복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밖에 안 되겠죠.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굳이 드린 이유는 그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쨌든 소송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네. 장관이. 예. 본인 이제 그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인간적으로야 또 한 수 접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참 혹시 예. 안 계실 때 몰래 왔다 가시거나 뭐 제가 알기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뭐 새누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사실은 제3당 해산은 당했지만 제3당의 원내정당의 대표에 붙인 상이잖아요. 뭐 야당에 함께 노력했던 야당의 의원들도 굉장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를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두려워하다시피 했고 예. 심지어는 사실은 그 의원의 보좌관에서 상을 당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화환이나 조화는 예. 사실은 부지기수로 쌓이지 않습니까? 조화를 보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공포정치, 박근혜 정권 치하의 이 공포정치의 그 실상을 참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저의 사적인 얘기는 아니었고요. 황교안 총리하고 이정희 대표가 이제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내년 총선이 이제 4월 13일입니다. 네. 4.13. 4월 13일이 많은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도 아, 그런가요? 4월 13일이고요. 또 호헌철폐, 4.13 호헌철폐. 예, 그렇죠. 전두환 네. 정권 당시에 그때도 4.13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과거 총선도 보니까 또 4.13이 몇 차례 예, 있었어요. 그렇죠. 요일별로 이게 한 7년 돌아가면 이제 같은 날이 같은 요일 되는 시스템이니까요. 네. 이제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해산은 됐지만 또 뭐 그 강령과 유사한 강령만 아니라면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정치 결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뭐 옛통합진보당 전체를 대표하시는 위치에 있진 않지만 지금 네. 그래도 대변 하셨던 위치에 있으셨으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괜찮고요. 또 전에 함께했던 분들은 또 어떤 구상들 하고 계신지 가능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내년 총선에 지역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따뜻하게 다시 격려 보내주고 계시고 마음 모아주고 계시고 일단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아까 그 임시정부 수립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다시 예.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에게 우리 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국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총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구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다라고 했나요?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예. 구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타이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우리나라 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실제로 이제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삼김 체제로 대표되었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구시대가 청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출발은 내년 총선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 한두 명이 내지는 몇몇 사람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 실제로 새로운 당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당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야당이 덩치 큰 야당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단 수도권이나 영남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전북이라든지 전남에서 스스로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라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못하고 있다. 66% 정도.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이 얼마 전에 재보궐 해도 당선이 됐는데 예. 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44% 정도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호남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얘기했던 호남 유권자들마저도 제1야당에 대한 실망도가 굉장히 크다. 이건 뭐냐면 야당다운 역할, 제대로 된 야당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 이 생활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뭐 얼마 전에도 고공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일상화될 정도로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사실 진보 정치의 사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에 있는 분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진보 정당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저는 굉장히 지금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요구에 걸맞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총선까지 가면서 좀 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정치인 한두 명이 뭐 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조만간 신당 창당 뭐 선언한다. 오늘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형태의 뭐 또 정당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약간 그 조심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그 불신이나 혐오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뭔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민주노동당을 만들 당시에도 그랬지만 민주노동당이 결국 통합진보당까지 15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될까? 10년은 넘길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5년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새롭게 얘기되는 대한정당 내지는 이제 새로운 정당에 대한 논의 또한 몇몇 상층의 몇몇 국회의원 내지는 몇몇 명망가들 이런 정도 선에서 논의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서민들로부터 다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다. 실망만 받을 거다. 거꾸로 다시 그것이 민주노총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의 틀 속에서든 전농처럼 조직된 농민들의 틀 속에서든 아니면 우리 서민들의 그 목소리와 처지로부터 시작되는 흐름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천정배 의원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게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몇몇 의원들을 가지고 정당을 조급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거다. 또 동시에 뭐 정의당, 노동당, 뭐 저희 그 진보당은 해산당했지만 제도권 내에 있는 또 진보정당들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의 논의 또한 굉장히 좀 상층 중심으로 진행되는 흐름이 있어요. 명망가 중심으로. 이것 또한 제대로 된 대한정당으로 가기는 상당히 많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어떤 그 고민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갈증에 화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과거 수준의 진보당을 재건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진보당은 뭐 강제로 해산을 당하면서 자신의 시대적 소임, 역사적 소임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당을 뭐 재건한다는 둥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과거의 진보 정치의 어떤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복지 사회, 평화로운 그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정말 해소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이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향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안고 있는 정당. 그러나 과거의 진보당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힘이 센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 아까도 이제 반환점 돌았는데요. 예.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힘으로 해산시키고 싶더라도 해산당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맷집을 가진 이런 정당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예. 한 총선이 7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럼요. 시점에서 보시기에 네. 내년 총선 뭐 어느 당이 제1당이 된다 뭐 그것보다도 야당이 하나로 묶이든 연대를 하든 나눠져 있든 간에 여소야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의석 분포로 봤을 때.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보다는 예. 뭐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예. 정말 이 살아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뭐 노동을 하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심경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압도적 내지는 과반 정당이 되는 이런 국회를 가지고는 지금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전혀 견제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하루를 더 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는 적어도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과반 의석 아래로 떨어뜨리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정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한정당
이런 정당들을 구성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뭐 제3정당 이런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런 정당들이 만들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서 제 야당들과 어떻게 단일한 전선,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전선을 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새누리당을 제외한 제 야당 정치 세력들이 그러한 길로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기 화성갑에서 내년 총선을 한번 준비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뭐 다른 분들의 거취와 관련해서 엿듣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단에 계셨던 분들, 예. 특히 또 이정희 대표 이런 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년 총선 국면에서. 일단 의원단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출마를 할까 말까 이전에 예.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의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 재보궐선거 때도 김미애 의원, 이상규 의원이 다 출마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정희 대표 또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간절한 이 호소를 사실은 뭐 정확하게 듣고 계실 거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받아 안을 것인가, 내가 그 목소리에 화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충분한 또 고민이 필요하시겠죠. 예. 글쎄요. 이정희 대표가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음으로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뭐 누구나 뭐 겪는 일이지만 또 이제 부친상도 겪으시면서 네. 어떤 인간으로서 그죠? 어떤 전환점도 좀 맞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때 또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당을 원내 제3정당이었습니다. 거느렸던 당대표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네. 말 한마디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럼요. 예. 일단 뭐 지난 2012년 대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예. 적어도 거기서 마지막에 사퇴는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명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진보 정치의 거의 아이콘이시죠. 게다가 이제 아까도 잠깐 나이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뭐 겪었던 어려움들이 정말로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서 앞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좀 더 잘해나갈 것인가와 관련한 부분이 저는 뭐 이정희 대표가 품고 있는 그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이제 당의 어떻게 보면 좀 리더격 이런 분들 근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당원이었던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시고, 지금 아까 20년 같은 2년 6개월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비슷한 생각을 또 갖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좀 모임이라든가, 뭐, 이제 정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갔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요. 어떻게 예. 지내고 계시는지 혹시 듣고 계시는지요? 예. 과거에 이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까지 가장 큰 자산은 몇몇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고 내진 진보적 정책이나 정강 이전에 사실은 당원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짧게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원래는 도시공학 전공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공학도였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도시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보다는 정치가 좀 더 빠르고 본질적이겠다 이런 예. 고민이 그래서 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돼서 4대강 사업하지 않았어요. 토목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가요? 대통령 네. 돼서 하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자산은 우리 당원들이었던 분들이죠. 이제 예.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이르는데, 제가 아까 정치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는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2000년 이전에
지금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지만 당원에 기반한 정당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진보 정당은 당원에 기반한 정당인데 이 당원들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이 해산당해도. 예. 그래서 곳곳에서 광역별로 지역별로 이 당원들이 아마 수많은 단체들도 만들고 빼앗긴 진보정치의 꿈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예. 저희 화성만 하더라도 화성민주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예. 이 내에서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들,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 해산 결정과 동시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멘붕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극복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성규 대변인은 멘붕은 안 왔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그 당원 저도 멘붕이 왔었는데요. 예,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사실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요. 70년대를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 나이 드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힘을 주세요. 예. 내가 길게 살아보니까 이 불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게 역사다. 지금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면 우리가 꿈꾸는 서민정치, 진보정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힘을 주고 계시고 예. 그런 논의들 속에서 다시 서로서로를 좀 추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멘붕에서는 이제 다 벗어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초대 말씀을 드리면서 안 오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당 자체가 해산 결정이 났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는 그냥 인사 정도 하고 마실 것 같다, 안 오실 것 같다는 염려를 했었는데 그 염려와는 달리 표정도 밝으시고. 고맙습니다. 예. 화면이 나가야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TV에, 네. 그건 제작국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밝은 모습이어서, 인간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건강하시고, 네. 74년생이니까 아직 건강을 그렇게 챙겨야 될 나이는 아니지만은, 네. 또, 말씀드린 대로, 74년들 제가 한번 모아서, 같이 말씀 나누실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멀리 화성에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 또, 긴 시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영석의 정치 토크,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했는데요. 옛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셨던 홍성규 대변인 모시고, 근황, 그리고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요즘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진보의 가치, 정당 해산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는 끝까지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